전 세계에서 석유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물 한 방울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난 믿기 힘든 대반전.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리야드의 창문 너머로 쏟아졌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줄기는 가느다란 실처럼 흘러나오다 이내 끊겼습니다. 물을 3번이나 잠갔다 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욕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마른 수도꼭지만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물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세상이 왔구나. 저는 서둘러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텔레비전 속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 리야드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식수 공급량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제한 급수 조치를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빈 물통을 들고 줄지어 있었고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울고 있었습니다. 물을 사기 위해 몰려든 인파 속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분 보충액조차 부족하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석유 부국이라지만 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를 팔아 얻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왔던 저조차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에도 사방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유소처럼 식수 배급소가 길게 줄을 이루고 있었고 교통은 극심하게 정체되어 있었어요. 아스팔트 위를 걷는 사람들, 손에 들린 플라스틱 물통들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립정책연구소 RIPA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주변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평소보다 2배로 늘어났고 출입 검문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해나 포스터 연구원, 긴급 대책회의실로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엘리베이터조차 전력 제한으로 운행이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과 왕실 직속 고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내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어요. 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우디 역사상 최악의 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붉게 물든 지도가 떠 있었어요. 주요 도시 대부분이 위험 표시로 칠해져 있었고 남은 물 비축량은 고작 3개월. 이 속도로라면 여름을 넘기기 전에 리야드는 마비될 것이고 수도 공급망은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청장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석유는 우리에게 불을 가져왔지만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회의실 한가운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모든 기존 담수화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전 세계 기술 선진국들과 손잡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극한의 사막 조건 앞에선 어떤 기술도 버티지 못했고 설비는 몇 년도 못 가 고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청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선진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장은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나 포스터 연구원.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술을 조사해서 지금 사우디를 구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오십시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사우디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입니다.
청장은 엄숙히 덧붙였습니다. 한 달 안에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른 입술을 힘겹게 열어 대답했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목숨을 결정짓는 나라. 그 한 방울을 지키기 위해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제 제 어깨 위에는 왕국 전체의 미래가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수십 건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추진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 신기술 동향, 연구 논문까지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마자 차가 식을 틈도 없이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토 대상은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 강국답게 담수화 기술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문제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대규모 플랜트에 의존했기에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했고 극단적 고열과 모래 폭풍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미국 기술은 사우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친환경 기술을 내세웠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았고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면 1년 안에 유지비로 예산이 바닥나겠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농업과 담수화 기술로 명성을 얻은 나라였기에 기대를 걸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물 자체가 적은 사우디와는 상황이 다르군요. 여기선 바닷물 자체가 고염도인데 조건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일정 수준의 담수화까지만 가능했고 초염도와 고온 복합 환경에서는 한계를 보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흘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연구소에 머물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커피는 끊임없이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후보를 검토한 끝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류 상단에 쓰인 나라 이름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면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같은 산업으로는 익숙했지만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니요. 심지어 제 주변 동료들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린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기술을 써야 한다고. 사미르 알카시미 과장 역시 회의 때 대놓고 말했어요.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해나 포스터.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과연 우리 사우디의 사막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석유 대국의 식수 위기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까? 반신반의라기보다 거의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직무를 맡은 이상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문장을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70% 절감, 초고염도 바닷물 테스트 성공, 모래 폭풍 환경에서 내구성 테스트 완료. 이건 분명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처럼 대형 플랜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플랜트를 모듈화해 사막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했더군요. 또한 자체 에너지 재생 시스템을 통해 가혹한 전력 조건을 고려한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종이 위의 데이터는 실체가 아니니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청장에게 직접 보고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가, 해나 포스터?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청장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청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라.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리야드 공항 대기실에서 커다란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작은 이 나라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할 때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실망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기대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기술이 진짜라면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이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반짝였고 도시는 숨가쁘게 살아있었어요. 리야드에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쩐지 조금 긴장한 자신을 느꼈습니다. 세련되고 질서정연한 공항 시스템, 군더더기 없는 입국 심사, 친절한 안내 표지판들. 예상 외로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 출구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해나 포스터 연구원님이시죠? 저는 한국국립해양과학기술원 이준혁 박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며칠간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연구소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했습니다. 넓게 뻗은 도로, 규칙적으로 흐르는 차량 행렬, 곳곳에 조성된 녹지 공간. 이 모든 것이 저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돈된 모습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해수 담수화 기술에 얼마나 투자해왔습니까? 이준혁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최근 10년 사이입니다. 에너지 효율과 극한 환경 대응 기술에 집중해 연구하고 있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10년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담수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문제는 현장입니다. 제 말은 꽤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준혁 박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나 연구원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감 넘쳤지만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작게 보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자동화 시스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데이터 패널,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제게 실험 플랜트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경계를 풀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지하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통로 벽에는 엑스트림 인바이런먼트 시뮬레이션 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구역입니다.
이준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숨이 막힐 듯한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실험 구역 안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사막 환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45도 가까운 고온, 초염도 바닷물, 인공 모래 폭풍 발생 장치까지 설치된 완벽한 재현 공간이었습니다. 중앙에는 한국형 모듈 담수화 플랜트가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작은 관측 창을 통해 맑은 물줄기가 꾸준히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준혁 박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래, 고염도, 고열 모두 문제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플랜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바닥을 기계 표면에 대어보니 뜨거웠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설비가 놀랍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넘어 이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담수화는 단순히 바닷물을 정수하는 게 아닙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관건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은 어디까지나 실험실입니다. 진짜 시험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벌어질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실제 사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헛된 기대인지 그 진실을 저는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실험 플랜트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봤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연 사막이라는 실제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연구소 로비에서 만난 이준혁 박사는 변함없이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제 본 시설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막의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준혁 박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외 실험장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보다 철저한 준비에 조금 놀랐거든요. 야외 실험장이요? 네. 충남 보령 인근 해안에 실제 사막 기후를 모사한 테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플랜트 운용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바라본 한국의 시골 풍경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녹음이 짙은 산과 논밭,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강들이 이어졌어요. 사막의 메마른 대지에 익숙한 저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준혁 박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막은 열과 모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염분, 일교차 강풍,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관리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초고효율 에너지 순환, 초정밀 필터링, 그리고 모듈식 자가 복원 기능. 이준혁 박사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자가 복원?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네, 플랜트가 외부 손상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일부 기능을 조정하거나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튼튼하게 만드는 걸 넘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세밀한 기술을 개발했다니. 보령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멀리 황토색 모래 언덕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테스트장이 보였어요. 중앙에는 한국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닷물과 고온, 강풍을 모두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 구역입니다.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플랜트는 철저하게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외부는 이중 필터링 시스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설치된 송풍기는 모래바람을 인공적으로 일으키고 있었어요. 곧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혁 박사는 작은 제스처로 연구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거센 모래바람이 플랜트를 덮쳤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었어요. 시야가 흐릿해질 정도로 모래가 날렸고 피부에 와닿는 모래알이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플랜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 관측 창 너머로 깨끗한 물줄기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재 내부 온도 47도, 외부 염도 4.5%입니다. 이준혁 박사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것이다. 이준혁 박사는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사막에선 돈도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단 하나, 물이니까요. 실험이 끝나자 연구원들이 플랜트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끼었는지, 열화가 진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플랜트 외부는 모래에 덮였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제 사우디 사막에 설치한다면 얼마 동안 지속 가능합니까? 이준혁 박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초기 유지 관리만 제대로 하면 최소 10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듈 점검과 소규모 교체를 반복하면 이론상 20년도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0년. 사우디 식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집요한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준혁 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나 연구원님, 한국 기술을 조금은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우디 사막. 진짜 사막에서 이 기술이 살아남는다면 그때야말로 저는 한국을, 그리고 이 기술을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리야드로 복귀했습니다. 짧았던 방문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가져온 한국 기술 관련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스크린에는 한국 실험장의 데이터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초고온, 고염도, 강풍 환경을 모두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플랜트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물 생산 효율은 기존 대비 2.8배입니다. 에너지 소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무엇보다 모래 폭풍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청장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사막에서 직접 시험할 차례군. 그렇게 해서 사우디 첫 한국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리야드 외곽, 가장 척박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연중 모래 폭풍 발생 일수 80일 이상.
진짜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피부에 와닿는 바람마저 모래를 잔뜩 머금고 있었어요. 하늘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땅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준혁 박사와 한국 기술진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수 설계된 냉각복을 입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팀과 한국 팀이 나란히 협력하는 모습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금세 우리는 목표를 향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랜트 설치는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모듈형 구조 덕분에 기존 대형 설비에 비해 훨씬 빠르게 조립이 가능했어요. 첫 가동을 위해 모든 연결을 점검하는 동안 저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압 정상입니다. 전력 시스템 연결 완료. 각종 보고가 이어졌고 이준혁 박사는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동을 시작하세요.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플랜트가 조용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터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곧 내부 순환이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관측 창 너머로 투명한 물줄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수화 시작. 이준혁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맑은 물이 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탄할 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첫날 오후, 예기치 않은 전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렬한 태양열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면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플랜트 내부 온도도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온도 60도 돌파. 한국 기술진이 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스템 전체가 정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 팀은 당황했고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긴급 냉각 시스템 가동. 이준혁 박사가 외쳤습니다. 예비로 준비해둔 냉각수 순환 장치를 즉시 가동했고 추가 차열막을 급히 설치했습니다. 저도 망설이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래바람에 얼굴이 따끔하게 베었지만 주저할 틈은 없었어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내부 온도는 겨우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플랜트는 다시 조용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준혁 박사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변덕스럽습니다. 언제든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누런 먼지 구름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것은 소형이 아니라 초대형이었습니다. 긴급 방어 모드 돌입.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플랜트는 모래 폭풍을 감지하자 즉시 모든 외부관을 차단하고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밀폐시켰어요. 특수 필터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미세모래 입자를 막아냈습니다. 저는 플랜트 근처 임시 벙커로 대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정말 가능성이 보일지도 모른다. 밤새 사막은 거대한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벙커 벽을 때렸고 모래는 천둥처럼 쏟아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플랜트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여전히 깨끗한 물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자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사막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플랜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에 파묻힌 플랜트 외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관측 창 너머로 변함없이 흐르는 맑은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저는 모래를 털어낸 플랜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밤새 몰아친 모래 폭풍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어요. 주변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이 새로 생겼고 설치해둔 장비 일부는 모래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플랜트는 살아남았습니다. 관측 창을 통해 바라본 물줄기는 여전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이준혁 박사도 모래투성이가 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플랜트 외부는 일부 손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스템은 이상 없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사막 조건을 견딜 수 있겠네요. 이준혁 박사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왕실 기술 고문단이 시범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플랜트 옆에 임시로 마련된 보고 부스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미르 알 카시미 과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플랜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손에 쥐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플랜트는 지난밤 12시간 동안 지속된 모래 폭풍을 견디고 정상적으로 식수 생산을 유지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흐르는 물 생산량, 에너지 소모율, 내부 시스템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진지한 얼굴로 데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미르 과장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태가 몇 달 지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초기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들겠지요. 저는 준비해둔 답변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모듈 교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손쉽게 분리 및 교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지 관리 비용 역시 기존 시스템 대비 30% 이하입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플랜트가 사우디 환경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기술진은 사우디 사막의 기후 데이터, 염도, 풍속까지 모든 변수를 분석하고 설계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났을 때 청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실 고문단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플랜트를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작동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요청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이준혁 박사가 시스템을 가동했고 곧 플랜트 내부에서 깨끗한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맑은 물을 고문단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을 맛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매우 깨끗하군요. 염분도 이물질도 거의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보고 부스 안은 조용해졌고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벽 하나를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막이라는 환경은 하루 이틀 견뎌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낮 기온이 55도까지 치솟는 예고가 되어 있었고 사막 깊숙한 지역으로 시범 테스트를 확대해야 했습니다. 이준혁 박사와 저는 플랜트 유지 보수 계획과 추가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흰 보안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해나 연구원님,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이 남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을 통해 사막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리야드에서조차 보기 힘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처음엔 의무감이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람들의 미래를 심는 일.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준혁 박사도 같은 생각이었겠지요.
그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더 깊은 사막지대에 두 번째 플랜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극심한 환경이었고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래는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빠졌고 기온은 섭씨 56도에 달했습니다. 손으로 만진 금속은 데일 듯 뜨거웠고 숨쉬기도 버거운 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장비를 운반하고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어떤 날은 모래 폭풍에 하루 종일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 몇 시간을 걸쳐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다. 이건 우리 사우디의 생존을 건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새벽녘 두 번째 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요. 사막 한가운데서 흐르는 첫 번째 물줄기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계와 염도계를 확인하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했어요. 이곳은 첫 번째 시범지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지열이 땅속 깊이까지 퍼져 있었고 모래 속 염분 농도도 높았습니다. 한낮이면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플랜트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온도와 염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스스로 조정했고 모래가 쌓이면 자동으로 흡입해 제거하는 장치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플랜트를 점검하며 물의 품질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수된 물은 아무런 잡미 없이 맑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역시 일관되게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플랜트 가동 91차, 최초 수확을 알리는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담수와 생산량이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내부 시설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흥분을 억누르며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곧바로 청장님과 왕실 고위층에 공식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대대적인 현장 방문이 예정되었어요. 왕족을 비롯한 정부 요인, 언론인들까지 대거 초청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대표해 직접 브리핑을 맡게 되었어요. 책임감과 긴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행사 당일 새벽부터 플랜트를 점검했습니다. 모래 하나까지 꼼꼼히 닫고 모든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준비했어요. 아침이 되자 차량 행렬이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사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왕족들이 타고 온 검은색 SUV, 정부 관계자들을 태운 버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뒤따랐어요.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플랜트 앞에 섰습니다. 첫 인사는 청장님이 맡았습니다. 존경하는 왕자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청장님의 인사가 끝나자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계 최초로 사막 극한 환경을 극복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보고 계십니다. 모니터에는 플랜트 실시간 운영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수온, 염도, 생산량, 에너지 효율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왕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식수 자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에너지 소모는 70% 줄이고 생산 효율은 3배 높였습니다. 적절한 관리만 병행된다면 사우디 전역 식수 자급도 가능합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제스처로 한국 기술진을 소개했습니다. 이 혁신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국국립해양과학기술원의 이준혁 박사와 그의 팀, 그리고 사우디 연구진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이준혁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족들은 플랜트를 직접 둘러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모듈 교체 시스템과 에너지 재활용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 왕자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석유 다음 시대, 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군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경제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발언이었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는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이 생명을 지키듯 이 작은 플랜트가 한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짧지만 힘있는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왕실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공동으로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추진한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에 생명이 흐른다. 대한민국 기술, 세계를 놀라게 하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이 임무를 맡았을 때 저는 단지 명령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한국을 찾아갈 때도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기술을 넘어 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환경을 극복하는 집요함,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 그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막을 뒤덮는 녹색 도시, 식수 자급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그 모든 꿈의 시작은 바로 이 작은 플랜트 한 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낼 것입니다. 저는 다시 플랜트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이 사막 한복판에서 지금은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뜨겁고 모래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도 이제 생명이 깃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싹튼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헤나 포스터 연구원, 왕실이 당신을 사우디-한국 해수 담수화 협력 프로젝트 공식 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간 뒤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땅에서 거대한 꿈을 키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원이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환경이 가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사우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끈기, 그리고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능성을 믿는 힘. 그것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입니다. 며칠 후 사우디 정부는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단계로 리야드 인근, 2단계로 서부 해안 지역, 3단계로 전역 확장. 대한민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에는 이제 한국과 사우디의 깃발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사막을 뒤덮는 건설 차량 행렬, 땀 흘리며 일하는 기술진들의 모습.
그 가운데서 저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왕자님이 플랜트를 둘러보던 중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석유를 넘어 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대한민국이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팀과 함께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사막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플랜트에서는 여전히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이준혁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나 연구원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한국 기술을 믿지 못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의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이준혁 박사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겸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능성을 믿는 법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 정신이 사막의 모래를 뚫고 이 땅에 생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며칠 후 플랜트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족, 정부 고위층, 시민들,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섰습니다.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가운데 처음 담수화된 물이 대형 분수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었고 어른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들은 무너질 것 같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메마른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은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협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을 넘어 에너지, 환경, 미래 도시까지 사우디와 대한민국이 함께 걸어갈 길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